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이 된 여자입니다. 이제 살 날보다 떠날 날이 가까워진 그런 나이죠. 주변 정리도 슬슬 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둡고 컴퓨터를 전혀 만지지 못해서 손자가 대신 제 사연을 적어주고 있어요. 세상 참 좋아졌네요. 라디오 사연이라는 프로를 귀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 제가 운영하고 있던 만두집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해서 그동안 골치가 너무 아팠어요. 눈앞에 있는 재산 하나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가 운영하고 있던 만두집이 잘 될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저 자식들 굶게 하고 싶지 않아 할 줄 아는 거라곤 어머니한테 배웠던 만두 하나로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입소문이 좋아지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동네에서 저희 만두집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만두 안에 뭘 넣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위생 상태에 깔끔하고 손님 한 분 한 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친절하게 응대해드렸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다시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만두집을 차리기 전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차곡차곡 모으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짐을 홀로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걸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이들이 말귀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일손도 도와주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혼자 일으켜 세운 게 아닌 다 같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결과였어요. 자식은 3명 있습니다. 큰아들 하나 그리고 둘째 딸, 셋째도 딸입니다. 셋 다 모두 만두 팔아서 대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네요. 그렇게 모두 떠나보내니 그제서야 제 삶이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정신없이 팔던 만두도 체력이 부족해 저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만 판매했습니다. 자식들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그만 쉬길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평생 죽어라 일만 하던 사람이 일을 쉬게 되면 병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 때문에 쉬엄쉬엄 움직이며 식당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점심 장사 끝이 나고 한숨 돌리려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다름 아닌 30년 된 단골 손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예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가 무상으로 끼니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고 살면서 저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세월은 모두 다 비켜갈 순 없었는지 그 손님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 저도 곧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가까워진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운영하던 만두집을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들 한자리에 모아 진지하게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했을 테지만 지금 이 식당을 너희들한테 물려줄까 생각 중이다. 다들 그동안 해봤으니까 잘 알 거야. 우리 식당이 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처분하기에는 아깝잖니? 단골 손님도 많고 먹고 살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 30년 넘게 운영을 했던 곳이라 너희들한테도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엄마도 온몸이 쑤셔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거라. 이 문제는 며느리나 사위한테 말이 들어가면 분명 싸움 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만 부른 이유란다. 그래야 말도 편하게 하지. 엄마는 개인적으로 막내딸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가정 형편도 제일 어렵고 막내 사이가 이번에 일하다가
몸도 성치 않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잖니.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을 무작정 내어줄 순 없죠. 혜숙이가 일은 제일 못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사고도 많이 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엄마 말대로 혜숙이한테 물려주면 우리는 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형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뭐예요? 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만 부른 이유가 뭐니? 어느 정도 나이도 먹었으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자기들 손에 안 보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혜숙이한테 상처가 된다는 건 생각 안 해봤니? 내가 말을 괜히 꺼낸 것 같다. 없었던 일로 하자. 엄마는 맨날 막내딸만 생각하더라. 우리는 뭐 찬밥 신세예요? 그냥 엄마 말대로 할 거면 오빠랑 저는 왜 불렀어요? 저희도 식당 가질 의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반박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 식당 혜숙이가 운영하고 지분은 셋이서 똑같이 나누도록 해요. 그리고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 중 일부는 오빠랑 제가 어느 정도 나눠 가지는 걸로 할게요. 그건 또 뭔 소리야? 뭘 나눠 가져?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르다고. 식당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야, 미숙이 너는 솔직히 카운터에서 계산만 했지.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음식 만든 건 내가 다 했었잖아.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했었으면서 너한테 식당을 맡기면 파리만 날릴 게 뻔하다고. 식당 망해서 폐업해야 될걸.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서로 전혀 조율이 안 돼서 난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만약 며느리랑 사이들까지 왔었다면 아마 집안 풍비박산 났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처분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받지도 않는데 그 돈 서로 뺏기기 싫다고 난리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막내딸 혜숙이는 서로 대화하는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혜숙이의 생각을 물어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해 항상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었거든요. 막내딸이 덜렁거리는 건 있었어도 일을 제일 열심히 해서 마음이 쓰였었는데 욕심 많은 큰아들과 둘째 딸의 모습에 한숨만 나왔네요. 결국 서로 의견 조율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벌써 각자 감정이 상한 상태라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만둣국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도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이 기분에 만두가 입에 넘어가겠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네요. 막내딸은 그제서야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엄마 식당을 물려받겠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먹여주고 잘 키워주셨으면 된 거죠. 저는 욕심 없으니까 작은 언니한테 물려주세요. 저는 걱정하지 말고요. 민우 아빠도 최근에 몸이 좀 좋아져서 조만간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생각해주신 마음만 받을게요. 막내딸은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처해진 어려운 가정 환경을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욕심을 내고 가정이 어려워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제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봐 막내딸은 되려 자기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한 배에서 나왔어도 모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족이면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가족도 모두 없었죠. 결국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흐르고 큰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벌써
큰 아들의 입김이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살갑게 하는 성격도 아닌데 적응되지 않게 저에게 친근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대화의 끝은 식당이었어요. 자기들도 요즘 아이들에게 나가는 돈이 많아서 식당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셋 중에서 제일 떵떵거리고 사는 큰 아들의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성격은 며느리도 똑같았고 피는 못 속인다고 큰아들 손자들까지 전화 바꿔주면서 저를 설득시키려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 보니까 괜히 꺼냈다 싶었죠. 만약 제가 식당을 셋 중 한 명에게 위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분명 저희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칠 게 뻔해 보였습니다. 막내딸이야 조용히 있겠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은 엄청난 욕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보다 더 충격인 건 둘째 사이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이었죠.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왜 여기 서 있는 겐가? 옷차림은 그게 뭐고? 주말인데 혼자서 온 거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장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말마다 찾아와서 열심히 일 배우며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식당 일 저도 자신 있습니다. 수진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위임하신다고요? 제가 제일 자격이 크죠. 둘째 사위는 새벽부터 찾아와서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위가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당황했던 저는 일단 식당 문을 열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도와줬던 게 생각이 났는지 알아서 테이블 닦고 청소까지 싹 끝냈어요. 일단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새벽부터 찾아왔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까지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면서 다음날 판매할 음식까지 전부 소진시켰어요. 사위는 녹초가 돼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고생했다며 식당 문 닫고 마무리 지었어요. 사위는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몸살이 나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저에게 전화 와서는 사람 잡을 일이 있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사위가 의욕을 먼저 보였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지켜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니 만두집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군다며 되려 저에게 둘째 딸이 막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고 얼마나 진심으로 하려는 건지 보고 싶어 시험해봤던 제가 더 죄인같이 느껴졌어요. 한숨만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근심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위기 험악해질 바에 차라리 그냥 물려주지 않고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식당 처분하고 나온 돈으로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마감 시간이 되고 문을 닫으려 하는데 갑자기 큰아들과 둘째, 셋째에 며느리 사위까지 전부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결정 지으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해결 안 보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의견에 전부 동의했고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누구에게 위임할 건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쓸리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사 다 알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충분히 어필했고 내리신 결정 토 달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결정 너희들이 무조건 따르기로 했으면 나도 마음은 편하네. 분명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식당 하나 가지고 서로 헐뜯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해서 나온 돈은 너희들한테 모두 똑같이 나눠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엄마도 가족끼리 싸우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서로 욕심내서 뺏기지 않으려는 거 보니 그동안 너희 아빠 없이 힘들게 살아온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 엄마가 내린 결정
토 달지 말고 따르길 바란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셋이 나눈다고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만두집 계속 운영하고 나오는 돈을 뽑아먹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죠. 돈 벌 수 있는 식당을 왜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토 달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한 명에게 식당을 위임하겠다는 말이었지. 식당 처분해서 셋이 똑같이 나눈다는 거에 토 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이 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니까 남편에게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큰 며느리가 난리를 치며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성격이 욱하는 기질이 있고 욕심이 가족들 중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셋이 똑같이 나눈다는 말 한마디에 욱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아들한테 모든 걸 다 줄 순 없는 거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문제였는데 며느리의 한마디에 둘째 딸마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큰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고 결국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사위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손을 들며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의견을 내세웠고 저희는 막내 사위가 생각한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막내 사위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음식평과 서비스에 대해서 손님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큰아들이 주말에 식당을 운영할 때 받은 평가와 그리고 둘째가 일할 때 받은 평가, 마지막으로 셋째가 식당 일을 할 때 받은 평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게 된 거였죠.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 손님의 눈과 입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막내 사위의 제안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긴 시간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으로 손님들의 점수를 얻기 위해 연기할 수도 있지만 손님들이 그런 거 하나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가가 제일 높은 사람에게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부터 식당에 내려와 한 팀씩 열심히 일을 했고 최대한 자기들이 식당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나름 준비한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점점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 우습게 볼 일 전혀 아닌데 쉽게 생각하고 호되게 당했죠. 그래도 돈이 뭐길래 서로의 자존심이 뭐길래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한 명의 낙오 없이 모두가 손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봉투를 각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서류 봉투에 넣으면서 전부 확인했었죠. 그렇게 셋은 서류 봉투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더니 서로를 비교했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만두집은 큰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 평가는 압도적으로 좋았고 서비스 또한 만족한다는 평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 음식 맛이 제일 떨어진 건 막내딸이었고 둘째는 중간이었네요. 서로가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껴안고 그동안의 고생이 스쳐 지나갔는지 큰며느리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힘든 결정이었고 결과가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주방일을 오래 한 큰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먼저 들어가 본다며 축 처진 상태로 돌아갔고 큰아들은 저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식당 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돈 셀 걱정만 남은 거냐고 좋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걱정만 앞섰죠. 그리고 정작 필요한 막내딸에게 가지 못한 게 마음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사위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결국 큰아들에게 식당을 위임하게 되었고 잘 돼서 둘째, 셋째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오빠로서 가족을 지켜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살날 10년도 안 남았는데 눈 감기 전까지 서로가 잘 지내길 바랬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문제와 달리 큰아들은 식당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직원을 고용해서 식당을 돌리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입금만 가져가기 바빴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넘어왔다고 30년 넘게 힘들게 이뤄낸 식당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한 소리 했어요. 식당 이렇게 운영할 생각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니?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손님 다 떠난다는 거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장사를 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둘째나 막내에게 물려 죽어라. 엄마 혈압 올라 쓰러지는 걸 보고 싶니? 저희도 할 일이 있으니까 관리를 못하죠. 그래도 주말에 잠깐 내려와서 얼굴 보여주잖아요. 알아서들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 머리에 나왔든 간에 돈만 벌면 장땡 아니에요? 장사 잘 안 되면 팔고 살림에 보태면 그만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법적으로 저희 식당인데 그만 참견하세요. 잔소리 듣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요? 여보, 이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아우, 나는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제 결정 다 했는데 잔말 말고 내 말에 따라. 어머니, 이참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 집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잖아요. 방도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같이 합치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아들은 제가 가진 전부를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제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큰 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한 집에 산다는 자체가 저에게도 스트레스였고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의견을 반대했어요. 그러자 이 사실이 둘째 딸한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큰아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지내자며 눈치 볼 거 하나 없다고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도움받아 지냈으면 한다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길 원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었는데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 탈탈 털어가려고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가지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결국 이 문제로 더 이상 자식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가 가진 것들을 주기 싫었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돈 때문인가 생각했죠. 첫째, 둘째에게 하도 대어서 말이 딱딱하게 나갔습니다. 왜? 너도 돈이 필요해서 전화했니? 내가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그 돈 너희 준 다음 얹혀 살길 바라는 거야? 엄마는 날 여태껏까지 봐왔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오빠랑 둘째 언니처럼 보여요? 그건 저도 싫어요.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제가 전화한 건 우리 아들이 결혼식 날짜 나왔어요. 저번에 얼굴 봤죠? 결혼할지도 모른다며 인사시키려 식당에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시간 비워두시라고요. 결혼식장까지는 저희가 모셔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 전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할 말 다 했으니 저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막내딸 손자가 결혼하겠다며 식당에 한번 인사를 온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이라 흐지부지 넘어간 줄 알았는데 관계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저렇게 커서 결혼까지 하는 걸 보게 되니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자식들 셋 중에 제일 가난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언젠가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좋은 날은 꼭 찾아오잖아요. 막내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고 사위도 몸이 성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둘째 딸이랑 가족들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제 것까지 전부 예약해뒀다며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바쁘다며 용건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행이긴 했지만 그냥 통보식으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부분이 조금 서운했으나 그래도 감정 상한 일이 있었는데도 먼저 손 내밀고 준비한 거 보면 자식 커 키우진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고 첫째 가족이랑 둘째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셋째 가족은 아무래도 막내 사이에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오래간만에 달리는 차 안에서 느껴보는 바람은 그동안의 걱정거리들을 날려버렸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여행 기간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비로소 그토록 기다렸던 행복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눈에 담을 수 있는 풍경은 전부 담았어요. 즐거웠던 여행길은 어느새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 지나갔고 다음날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제 방으로 찾아왔고 바람 좀 쐬자며 걷길 원했어요. 오래간만에 자식들과 속 시원하게 대화나 좀 하고 싶어 따라 나섰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는 저를 가운데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등산로를 가볍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깊은 곳까지 걷게 되었고 체력이 좋지 않던 저를 큰 아들이 업어주면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둘째도 그 뒤를 따랐죠. 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분위기를 이끌면서 자기 엄마 언제 업어보겠냐며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죠. 가족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어둑해진 날씨에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큰 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둘 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걷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알 수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내려달라고 하자 저를 내리지 못하게 다리를 꽉 잡았고 어딘가를 향해 아들은 뛰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도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요. 너무 멀리 온 건지 길 없는 곳에서 걸음을 멈췄고 큰 아들이 숨을 헐떡이더니 저를 내려줬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갑자기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팔짱을 끼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자식들이 바라는 걸 주지 않으니 앞으로 여기에서 평생 먹고 살라며 2번 다시 내려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저를 다 무너져가는 폐가에 밀어 넣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동안 힘들게 키웠던 아들과 둘째 딸에게 받은 상처는 가슴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뒤도 안 보고 둘째랑 어두운 길을 허겁지겁 뒤도 안 보며 도망쳤어요. 폐가에 홀로 남겨진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받은 배신이 무서웠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의 여행 기간 동안 그토록 잘해준 거였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나이 먹고 처음으로 산속 폐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나온 터라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배아파난 첫째와 둘째를 키우면서 울고 웃었던 좋은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키웠는데 돌아오는 건 폐가에 쓰레기 버리듯 버려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돈 문제였겠죠. 그날 밤을 지새우며 많은 생각이 들었고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엄마로서 잘못된 길은 바로 잡아줘야 했습니다.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짐덩어리였죠. 첫째와 둘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야 했어요.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죠. 날이 밝자마자 힘든 몸을 이끌고
오랜 시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쉬었다 내려가며 이런 식으로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폐가해서 세상을 떠나길 바랐겠죠. 모든 건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대우받을 정도로 인생 헛살지 않았는데 잘못 키운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네요. 이런저런 생각하며 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왔던 길이 아닌 알 수 없는 도로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차량을 얻어 타려고 몇 번 손을 흔들었지만 세상이 팍팍해서 아무도 저를 태워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지나가는 차량을 잡으려 애썼는데 오랜 시간 밖에 있어서 체력적인 소모가 심했는지 비틀거리고 있는데 하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식당에 자주 오셨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을 분이 아닌데 너무 놀랐다며 저를 급하게 차에 태워줬어요. 저는 그날 하루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걱정되는 눈빛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잠시 집에 들러 이것저것 준비한 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 차에 타고 도착한 곳은 손자 결혼식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고 멀리에서 첫째와 둘째가 밝게 웃으며 셋째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식들 앞에 나타났고 셋째 딸은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됐냐며 걱정했다고 저에게 달려와 얼굴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첫째와 둘째는 제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했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자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막내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막내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고 그건 제가 살던 집을 막내딸에게 명의 이전을 시켜주려고 가지고 있던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눈 감기 전까지 가지고 있으려 했던 통장도 들어 있었죠. 그 안에는 많진 않지만 제 인생의 몫이 담긴 5억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첫째와 둘째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통장이랑 서류 뭐냐고요? 왜 저희한테 이 큰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더 파보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전부 오빠 책임이야. 너희들이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준 은혜를 불효로 갚은 너희들에게 벌을 줘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나쁜 놈들. 셋째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물어보았고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와 둘째의 충격적인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걸 들은 막내 사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나가길래 그곳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또 한 번 펼쳐졌었죠. 큰아들이 식당을 인수받았을 때 점수가 제일 높았었는데 그건 큰아들이 전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큰아들에게 다가와 축하해주러 왔었다며 큰아들과 친구라고 밝혔고 많은 무리들이 한통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 했어요. 첫째에게 식당을 가져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해 저를 상대로 사기친 일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첫째와 둘째에게 자식이 부모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게 한 죄를 물어 징역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넘어갔던 식당은 사기죄의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제가 운영하던 식당은 막내딸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결과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벌 받아야 할 건 충분히 받고 뉘우쳤으면 합니다. 가끔 면회 한번 가는데 제 얼굴을 보기 싫은 건지 둘 다 면회 거절을 하네요. 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철이 들지 않은 첫째와 둘째에게 저는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판단 후회 없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쫓아가다 보면 체하기 마련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시기 바라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